조금 전에 소개받은 동의대학의 최현우 교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과 아마 줌 화상으로 아마 뵙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2시간 동안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은 여기에 수강생들의 높낮이를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준비한 강의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 저도 이제 기술적인 개발자 출신이 아니고 금융기관 출신으로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동의대학 회계학과 교수인데요. 회계학 전공자가 블록체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분산 저장 기술입니다. 회계학도 보시면 차변 대변해서 양면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는 건데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관성이 많고요.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필요로 해서 핀테크 블록체인 연구소를 제가 설립을 해서 부설 연구소장을 지금 겸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 뭐 기술에 대한 평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군인 이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설명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과 좀 연관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또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한다라고 해서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발제가 된 것이죠. 디지털과 물리학과 뭐 생물학과 같은 이런 기술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하나의 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러보자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이미 상당한 그런 산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기술 경제, 인문에 관련된 이런 것에 하나 융합된 그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어떤 연관성을 좀 고리를 한번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미리 이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을 강화하고 또 기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핫한 챗 GPT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에 필요한 빅데이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력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주력 기술을 응용한 산업 저희들도 이미 반자동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죠. 이런 무인 자동차 또 가상현실 뭐 지능형 드론 그리고 지능형 로봇 또 IoT와 같은 이런 주력 산업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응용한 제공이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이 빅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주력 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성과 데이터의 어떤 그 신뢰도 확보에 적합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사회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또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네트워크 구성 간의 이제 협업이 가능하게끔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기술의 진화를 한번 살펴보면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모바일 사회 그리고 향후에 펼쳐질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적인 관계상.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금융학적 또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느냐 하면 정보를 평등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누구나 검색하면 그죠? 동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저희들에게 뭘 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가치를 평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가치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성질을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 가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처럼 재무나 이쪽으로 전공한 사람은 가치 이러면 자본주의 논리상으로 어떤 거 화폐적 가치 이런 걸 따지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가치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평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혁명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금융화폐적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금융화폐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인가요? 저도 조금 뭐 정보량이 많아서 그러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했죠? 올렸죠. 그죠? 그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우리 전통 금융화폐 시스템에서는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데요. 제 어릴 때의 어떤 먹는 어떤 음식물의 가격이 지금 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측에 보시면 우리 피아트 머니를 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변조라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예. 디지털에서도 위변조의 문제가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위변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치측도 또 지급수단, 뭐 가치저장, 교환기능 이런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돈은 믿음이고 신뢰는 가치다라는 것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금융 시스템이 평등하지 않는 것이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뭐 중앙아시아, 동유럽 쪽에는 49%, 서아프리카 쪽에는 80%가 이런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소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20%, 30% 정도의 이런 비율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좌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금융화폐적 시스템을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해 왔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8년도, 7, 8년도에 서브프라임이라는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의 가치 보존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2008년 10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중 지불의 문제를 이 디지털 상에서 해결을 한 것이죠. 이게 획기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제네시스가 이제 첫 채굴을 통해서 50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한 것이 이제 시발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 발표한 논문 이름 이제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3자, 즉 금융기관이 지금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송금이나 이렇게 전달하기 어려운 시스템에서 그런 사람이 개입 없이 불특정한 디지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피어투피어 오픈소스 형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낸 것이죠. 이게 굉장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방식은 뭐냐? 기존의 제3자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대세잖아요, 그죠? 전통적 중앙 집중형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에게 돈을 송금하려면 지금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는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은 또 어떤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중앙 서버를 보안망을 객겹이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굉장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은행들도 이게 해킹 당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만약에 그게 더 현실화되면은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그 나의 자산이 보존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드 파티가 즉 중앙 집중형 방식이죠. 이걸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분산 저장을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피어-투-피어는 개인 간이죠, 그죠? 예, 개인 간 중앙 집중형이 아닌 서드 파티가 없는 즉 이거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보관하는 분산 장부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DL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분산 저장 기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핵심은 이러한 분산 원장 방식을 통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것을 첫 사례로 활용된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원장 관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POW라는 작업증명을 통해서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기술은 갑자기 생겨난 기술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그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기술을 연구하고 시도를 해왔죠. 아담 백이 이제 이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해시캐시를 발명해서 너무 앞서 발표해서 이제 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이 비트코인에 이제 활용이 돼서 집대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됐고요.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탄생된 것이 그것을 좀 보완한 것이 이제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탄생이 되었죠. 이더리움의 핵심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단순히 송금의 기능이 있다면 이 송금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런 메모 기능을 좀 부여를 해서 그 조건식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는 다른 블록체인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디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다양한 생태계의 디앱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다. 저는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치 그 붕어빵 틀을 만들어서 그 붕어빵 안에 그 틀 안에 여러 가지 레시피를 조합해서 만들면 다양한 붕어빵이 나오겠죠. 그것처럼 다양한 디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다. 우측에 보시면은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뭐 좀 샘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즉 ERC20 또 71 또 115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는 ERC 토큰으로 인해서 많은 디앱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해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ERC20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붕어빵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하나의 토큰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주고 유저들은 거기에 고구마를 넣으면 고구마 붕어빵이 나오듯이 거기에 자기의 레시피를 넣듯이 토큰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ERC20 코드에 여기에 가로에 있는 여기에 이제 자기 레시피와 같은 것을 이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721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NFT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제 721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유하고 단일 자산을 나타내는 것이고 115는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생성할 때마다 다른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생성 관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쪼개기가 가능한 그런 이제 토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또 많은 그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토큰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좀 생략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토큰이 우리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느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전과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디앱상에 나와 있는 이런 토큰들이 우리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에 대한 핵심은 이제 보상입니다. 비트코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POW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한 동기부여는 흔히 말하는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식재산권, 전기 등 유통 가능한 것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이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자산과 활동에 대해서도 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N개의 자산에 대해서 N개의 뭐 토큰이 생성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붕어빵 틀의 레시피가, 그 레시피가 사회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전기와 같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것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토큰이 생성이 되고, 이것은 이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자기의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로서 우리 사회에 이제 기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은 뭐냐? 우리가 중앙 집중행이 되어 있으면 현존하는 우리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 상으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독점하는 것이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우측에 보시듯이 이 파일을 자기의
주권만큼 찾아갈 수가 있는, 즉 쉐어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이코노미가 도래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은 웹3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웹 3.0 시대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이라는 것은 개인화 지능과 상황 인식 등 맞춤형 웹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웹 3.0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데이터 주권이 돼야 되고요. 보상 정책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여기에 적합한, 즉 웹 3.0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기술이 뭐냐?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웹 3.0은 블록체인 기술만 구현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적합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웹 3.0 시대를 앞당기거나 도래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금융화폐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NFT나 또 기타 이런 뭐 디파이 등등의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자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리 이제 전통적 금융 시스템이 있죠. 전통적 금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 세파이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는 엄격한 이제 규제가 있고요. 또 자본시장법과 같은 이런 이제 법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규범이 또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어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전통 금융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자산이 이제 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대표적인 이런 크립토 커런시 자산군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웹 3.0 그런 관점에서 연결해 보시면 이미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업비트나 비썸에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죠? 뭐 스테이킹이나 이렇게 맡겨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지금 이제 디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은 이 변동성이 화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갖기에는 한계가 있죠.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된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오프라인의 어떤 피아트 머니로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 중앙정부가 발행한 또 CBDC라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연구 단계에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을 이미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디지털 머니 또는
크립토 커런시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에셋이다 이러면 앞서 설명드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NFT와 FT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에셋은 트랜스퍼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안 되는 거냐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자산군들을 거래하는 장소,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거래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러분 아시는 거 국내에 업비트나 뭐 비트슨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섹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예. 그러면 이것은 전통 금융시장의 금융기관처럼 여기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서비스가 계속 디파이 형태로 이제 창출이 되어서 디파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중앙화된 금융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채권과 같은 것을 가입하시고 운용하는 그게 중앙화 금융이면 디지털 세상의 블록체인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이 이제 디파이인데요. 디파이에서도 거래소가 이건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이제 덱스고요. 덱스에서는 시장 자동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중앙화 금융기관에서 하는 랜딩, 뭐 스테이킹, 페이먼트 다양한 것이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 이 구현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만큼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웹 3.0 프로토콜 경제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탄생되고 있죠. 이게 이제 다오라는 새로운 자율 조직과 같은 것이 탄생이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디파이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게 어떻게 더 확대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웹 3.0 디파이 형태로 전통 금융이 많이 시프트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 이제 이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저희 나라의 시중은행에서는 이 BIS 비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최근에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PF라고 부동산 금융이 있는데요. 그 PF가 부실화가 되면 금융권이 부실화가 되는 건데 그걸 BIS 비율이 떨어지면 영업정지가 되고요. 영업정지가 되면 뱅크런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기반이 바로 BIS에서 많은 그 근거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BIS에서도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을 수 있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도까지 한 2% 한도까지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금융기관의 수장이다라고 하면 어떤 크립토 자산을 담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뭘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앞으로 혹시 이쪽에 투자하신다면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자, 가상자산 시장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뭐 익히 아시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코인마켓캡에서 보시면 암호화폐의 그 시가총액, 뭐 거래량 이런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암호화폐 자산인 대표적인 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테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 코인,
USD, XRP, 요즘 핫한 이슈가 있는 리플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고요. 몇 년 전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화랑일 때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밑에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NFT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FT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NFT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ERC721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디지털 진품 즉 소유 인증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내 지갑 속에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지갑에 최근에는 이제 현금 보유를 잘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피아트 머니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향후에는 우리가 월렛에 이제 이런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아마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피아트 머니 5만 원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NF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고유 식별 코드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정맥강수가 있고요. 즉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희소성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품 여부를 이제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 가치 부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정도로 많이 쓰이느냐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나만의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뭐 화폐의 역할 또는 디지털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디지털 미술품 또 디지털 어떤 증명서 이런 것이죠. 나만의 자산으로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NFT는 JPG 파일이나 GIF 비디오 등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또 블록체인망이 뭐 존재한다면 영구 보존이 가능하고요. 또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매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희소성, 상징성, 소유증명, 불변성 이러한 이제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NFT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붕어빵 틀에 나만의 레시피를 넣어서 누구나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있지만 그 빵이 팔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가치 있는 NFT가 아니면 현재 NFT 시장이 이제 급락한 이유는 발행만 했지만 이런 선호하는 NFT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 NFT의 도래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디지털 자산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NFT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시장이 되고 있고요. 내가 먼저 선점하거나 또는 차별화된 나만의 창작물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다음 밑에 재판매 수익을 당장 돌아왔다는 어떤 개념으로? 재판매 수익이 그건 좀 뒤에 좀 설명이 있는데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NFT를 발행할 때 저작권 로열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가잖아요. 제
작품을 NFT를 발행할 때 우리가 그 가수가 음원 수입을 계속 받듯이 나도 몇 프로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여하면 그 NFT가 팔릴 때마다 그 로얄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수익 이전하는 게 아닌 거네요. 예. 예. NFT를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절차입니다. 일단 NFT는 암호화폐를 내가 소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소를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은행 그 금융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거래소를 통해서 내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월렛이 있어야 되고요. 월렛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픈시, 또 예술품 전문 그 마켓플레이스, 뭐 라디블과 같은 이런 곳에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NFT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이제 프로토콜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민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FT를 디지털을 하고요. 이걸 이제 저장하고 또 서명해서 민팅을 하고요. 이때 ERC-721이나 또는 쪼개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115로서 민팅을 해서 컨펌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 관점에서 또는 아까 토큰 이코노미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누구나 이 NFT의 어떤 건 예술품이다라고 한다면 아티스트가 될 수가 있는 이제 세상이 됐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NFT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특별성과 고유성에 대한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디지털 예술품도 될 수도 있고요. 음악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밈도 될 수가 있고 사진도 될 수가 있고 문학이나 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의 플랫폼에 이제 산물들로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든다면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셰돌의 이제 알파고 성립 파일을 대상으로 NFT를 이제 발행할 수가 있고요. 수집품인 경우는 이제 NBA 탑샷 유명하죠. 그리고 게임 아이템 그리고 캐릭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속에 있는 자산, 아바타에 대한 옷, 신발, 또 우리 뭐 건물도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패션 그리고 뭐 티켓과 같은 경우에도 활용이 이제 되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이 그림은 신세계의 NFT 프로젝트가 이제 푸빌라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이런 제일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 뭐 자제분 키워서 아시겠지만 자제분들의 어떤 그런 순간적인 사진을 찍어서 NFT를 발행했는데 이게 8,700만 원에 이제 팔렸다고 그럽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영국에 있는 친구인데 픽셀 그림으로 고래 그림을 그려서 올렸더니 이게 뭐 한 60억에 초기에 또 팔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TV에도 나왔는데 이 학생이 자기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기는 아티스트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NFT를 발행을 할 수 있다 해서 발행을 했더니 1,2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NFT를 발행할 수가 있고 아티스트가 될 수가 있는 세상이다. 자, NFT를 이제 시장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도는 이 초기에 뭐 아트 시대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대부분 2021년도의 사례들이고요. 이때는 예술품에 대한 시대고요. 2022년도는 이제 컬렉터블에 대한 시대고요. 그래서 GS25에서도 이 메타콩저라는 유명한 PFP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메타콩즈에 GS 가운을 입혀서 GS에 일정한 이용을 하면 NFT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생활 전반에 이제 NFT가 이제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죠. 혹시 스타벅스 자주 가시는 분은 스타벅스에서 이제 오디세이라는 프로젝트를 NFT를 통해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뭐 나이키, 또 그다음에 패션과 같은 이런 분야에서도 NFT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급등을 했죠. 2021년도, 2022년도 초기까지 급등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급락을 해서 정체기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시장의 이제 어떤 진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우열이 이제 가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품에 대한 거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NFT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술품 거래로 인해서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온라인 게임이나 메타버스와 같이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NFT를 활용한 미술품, 예술품 거래의 사례는 다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문을 연 곳이 이제 크리스티라는 유명한 경매회사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자존심이 높고 세계적인 네임밸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경매사에서는 옛날에 우리 예술의 영역에 사진이나 디지털 작품을 그렇게 뭐랄 그러죠, 인정을 안 해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경매회사에서 드디어 이제 이 NFT를 인정을 한 첫 사례가 이게 바로 빕글이라는 작가의 Everyday the Post 5000Day라 해서 이 작품을 이 크리스티에서 경매 시장에서 이제 팔렸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미술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경매회사에서도 즉 255년 된 이런 경매회사가 NFT에 대한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경매에 올려서 이제 팔았던 것이죠. 자, 이거는 현존하는 우리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한 작가의 길을 이을 만한 가장 큰 그 높은 금액으로 팔렸다라는 게 이제 이슈였고요. 무명의 작가가 유명 작가의 작품가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소더비가 크리스티와 뭐 쌍벽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NFT 작품을 연이어서 즉 디지털 아티스트 이제 파괴 더 펀저블이라는 작품을 경매에 올려서 하나로 약 한 188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런 작품인데요. 자,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2021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아티스트 데미안 허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뭐 저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파나를 통해서 NFT를 발행해서 판매를 했더니 솔드아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자기의 작업에 대한 디파인, 정의를 직접 그리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NFT로 변환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이제 작품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디지털 작품은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이 구매자의 지갑에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자기의 역할이 작품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이 뭐가 문제냐면 진품이 있고 디지털 작품이 NFT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희귀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소장자들이 그러면 진품을 없애라 라는 요구에 따라서 요 사진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진품을 지금 불에 태우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죠? NFT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작품인 NFT는 그만큼 이제 가치로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서 이미 미술계에서는 이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꽃을 그리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 역시 이런 단순한 플라워 시리즈를 NFT로 발행해서 솔드아웃 됐고요. 2022년도에는 NFT 최고의 아티스트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도 우리 단색 화가로서 김태호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국내에서 굉장히 고가의 이제 낙찰이 되는데 이분 역시 NFT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젊은 아티스트들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선두격인 팝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유화를 그리거나 뭐 한국화를 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미디어 아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NFT를 발행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갤러리도 우리 국내에 갤러리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해 주신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갤러리에서도 우리의 사실은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품이 팔려야 생활을 하는데요. 작품 활동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NFT를 인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영속적인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NFT를 발행하면 기존에 우리 화랑에서 작품을 팔면은 팔리는 순간 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누구에게 팔렸는가를 추적하기도 어려운데요. 디지털로 발행된 이 NFT는 우리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오픈 소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누가 사고 또 누구에게 팔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행할 때 저작권료를 이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보호가 되고 그 저작권료를 영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술가를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여기는 이제 오픈시에도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최선 작가가 이런 강아지라는 작품을 여기 오픈시에 이제 올렸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단에 보시면 5%라는 게 이게 바로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료. 이 작품이 팔리면 판매가의 5%를 작가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작가 지갑으로. 또 재판매가 되면 재판매될 때도 5%가 그 판매가의 5%가 저작권료로 작가의 지갑에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국내 플랫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진다 NFT 거래소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플러그, 그라운드엑스, 또 두나무, 또 블로코와 같은 이런 곳에서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NFT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이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제도화 그리고 이 제도화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는 여러분 아시는 특검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작동이 하고 있죠. 가상화폐 사업자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제 그런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고요. 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이제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SMS라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3월 25일 날 이제 시행이 됐고요. 자, 이거로 인해서 어떤 특검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내기 위해서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기가 쉬웠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개인도 어렵지만 기업은 계좌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충족된 거래소가 어디냐? ISMS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은과 같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명 계좌, 즉 원화 계좌를 운영하는 곳. 여기에 최근에 이제 추가된 이제 고팍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MS 인증을 했던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예. 참고로 하시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제도화의 한 핵은 이제 이 STO가 되겠습니다. STO.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에 STO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STO를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토큰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고요. 이 토큰 정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 정권은 지금은 이제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권은 옛날에 종이 정권이 아니고 전자정권이죠. 여기에 블록체인으로 발행된 토큰도 정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토큰 정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이제 도입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투자계약 정권, 수익 정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을 이제 신설하겠다. 여러분 우측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은 지분정권, 예, 채무정권, 또 파생결합정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재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정권 중에 좀 활성화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정권 중에서 비금전 신탁, 금전 신탁은 많은데요. 비금전 신탁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이게 좀 활성화되고 있지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STO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비금전 신탁 투자계약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자본시장법의 정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산들이 유동화되고 또 유동화된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쪼개기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디지털은 쪼개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쪼개서 정권으로 발행해서 주식시장과 같은 거래소 또는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토큰 정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법은 이제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이제 상반기에 제출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자료가 조금 지난 자료일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과 유통을 이제 분리한다고 그랬는데요. 발행과 관련된 법에 대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이런 개정, 그리고 유통과 관련돼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 이런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된 가상자산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우리 가상자산법 이렇게 뭐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드디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우리 자본시장법의 핵심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투자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어서 뭐 업권법이라고 그러죠.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법이 이제 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STO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향후에 이제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먹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일 먹거리의 유리한 곳이 바로 기존의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에 제일 근접한 것이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TO에 대한 선진금융 경험을 가진 이런 제3자의 객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증권사들이 지금 많은 STO와 관련된 업체들을 해법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뭐 대신증권, SK증권, KB증권, 뭐 대부분의 상위권에 있는 증권사들은 STO에 대한 시장에 진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 뭐가 문제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STO 역시 자본시장법에 있는 증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증권을 공모할 때는 반드시 그 공모가를 이제 산정해야 되잖아요. STO에 대한 실물 자산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STO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이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전통 신용평가 방법론에 따라서 이런 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가상자산의 속성을 반영한 이런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것은 이런 가치평가의 이제 필요성이다. STO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크립토 자산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평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등락이 생기고 있고요. NFT 역시도 가상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NFT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 물론 NFT를 가상자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라는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만, NFT의 투자나 거래 수단일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된다라는 이런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NFT에 대한 가치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자, 가상자산은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디파이와 결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이제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 상품화 할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치 평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필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양한 이 NFT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FT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가치평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거래 데이터에 대한 기본 분석 등과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인데, 그렇지만 현존하는 데이터나 사례는 이 시장이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나 데이터가 많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 NFT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된다면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예치라든지 또 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상품, 즉 디파이에 활용이 될 것이고, 그게 활용이 된다라면 다양한 발행이 될 것이고, 또 발행이 된다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NFT, STO, 그리고 가상자산 기본법과 이 가치 평가를 좀 연결해 보면 NFT든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작동하는 STO든 또 가상자산 기본법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가치 평가는 이제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발행, 상장, 유통, 또 정부의 규제, 또 지원을 기본으로 공정한 시장 관리와 또 자본 조달을 통해서는 이 디파이가 이제 필수인데 이 디파이의 필수가 바로 가치 평가가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나 증권사가 유통 플랫폼을 만들면 토큰 상장 심사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미술품 토큰 증권이라면 실물 자산인 미술품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미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되지 않고 STO를 상장시킬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이고요. 디파이를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디파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금융, 탈중앙화 금융은 전통 금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 확산 필요성이 높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많은 코인이 발행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가상자산 레이어죠. 여기에 대체 가능 토큰 FT가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체 불가 토큰 NFT가 있죠. 자, 이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또 랜딩이 되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 레이어를 통해서 마치 블록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구성이 되듯이 탈중앙화 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 바로 이제 디파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 시장의 전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NFT를 중심으로 한번 왜 그러면 필요하냐 좀 설명드리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급등하다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시장이고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 발행을 많이 하는데 2차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행가와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초기에 발행할 때 높은 가격으로 발행된 것이 2차 시장에서 그대로 매매가 되느냐면 그렇지 않는 거죠. 발행할 때 그 NFT의 가치 평가가 됐다면 2차 시장도 유동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NFT 시장은 굉장히 고위험 시장이고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다. 또 하나는 소장품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 시장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NFT에 대한 가치 판단이 매우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감시 기능이 있지만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런 기능이 현재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자전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래. 그래서 때로는 암호화폐 큰 손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거래량 또 거래 금액을 올려서, 즉 이것은
투기 수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트래픽을 상위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런 니즈로 인해서 이런 자전 거래가 횡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NFT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냉철한 접근이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치평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치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NFT라는 이게 자산의 속성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자산을 NFT로 발행하다 보니 여기에 합당한 평가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적이고 고유한 방법론은 현재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NFT는 특수성과 고유한 유동성과 또 어떤 그 희귀성을 부여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반영한 그런 단일한 방법은 평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평가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작업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그 특정 자산군에 대해서는 어떤 자동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필요한 이런 자산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개입해서 맞춤형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FT든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전문가의 역할은 이러한 유행의 자산과 관련된 시장 동향을 살피고 또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제 정량화하고 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어떤 가치평가액을 추정해 내는 것이 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자산이나 NFT의 가치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산정해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치평가가 현재 극히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이제 시장의 관심 분포나 트래픽과 같은 이런 데이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이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이제 성숙된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부 그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공평하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NFT 시장만 보더라도 이런 마켓플레이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마켓플레이스가 있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트래픽, 정보,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가상자산이나 NFT를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량 분석인데요. 예를 든다면 뭐 수급량이라든지 환밀률과 같은 유동성 지표라든지 섹터별 지표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유용하겠죠. 또 하나는 이런 정량 분석이나 데이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성 분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상자산은 다양한 자산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데이터 뒷면에 무엇이 가상자산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가치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데이터로서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성 분석을 통해서 실용적 가치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역사적 기록, 예를 든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보유한 가상자산, NFT,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세계적인 인물이 특정한 코인을 샀거나 또는 언급을 하면 급등하는 이런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앞서 제가 설명드린 소더비나 크리스티에서 경매가 되는 순간 그 작가는 무명에서 블루칩 작가로 등극하는 이런 속성에 대한 게 이제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서 평가라는 가치평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평가라는 것 중에 좀 구분해야 될 게 레이팅과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레이팅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회사채 발행할 때 회사채 등급을 매겨줍니다. 삼성전자 트리플 A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떤 특정 기업은 트리플 B 그러면 투자 등급, 투기 등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자, 이거는 채권 발행 회사의 어떤 뭐 자산이나 배당률, 또 자본 구조, 이익률 이런 것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뭐 A, B, C 이렇게요.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은 특정 자산 또는 기업의 가치를, 즉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을 금액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즉 화폐적 가치로 측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진이나 자본 구조나 미래 캐시플로우와 같은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 또는 보유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종합적으로 해서 화폐적 가치로 보여주는 것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상자산 시장, 즉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레이팅을 제공해 주는 정보가 좋을지,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이 좋을지에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레이팅보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나오는 정보는 대부분 레이팅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익하냐라고 볼 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NFT를 가치 평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 이제 사례인데요. NFT 뱅크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마치 토스에서 우리 자산 관리해 주듯이 특정 내가 맡긴 그 NFT에 대해서 그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분석해서 얼마에 언제 팔면은 좋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8, 90%의 정확도가 있어서 뭐 굉장히 많이 고객이 가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럼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한 정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석해 가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특정한 아파트의 가격을 예상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그 집에 방문한, 즉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느냐, 뭐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디지털화 되니까 실시간으로, 그죠?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게더링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정보 제공해 주는 회사가 있고요.
코레이팅이라는 회사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등급으로 또는 가치평가 지수로 6개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도 있고, 또 이제 치코 미디어라는 것은 NFT의 가치를 기능적 가치를 6가지를 프레임워크로 보고 있는데요. NFT에 대해서 조금 학습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어 있다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NFT에 대한 실용성, 그 다음에 소유 이력, 또 디지털에 대한 희소성,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 미래 가치, 유동성 프리미엄, 유동화가 될 것이냐, 이런 6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NFT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스킵을 좀 하고요. 또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화폐 수량 이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NFT 자산에 대한 시가총액과 유통 속도를 통해서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조금 자기의 시각에서 심화된 모델을 제시해서 이 발행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유명한 이제 STF 모델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비트코인이 내년에 아마 반감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발행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퍼라는 게 있죠.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요거와 같이 그럼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런 지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만든 것이 MB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가치를 트랜잭션으로 나누어서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할수록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오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국내에 최근에 이제 쟁글이라는 유명한 평가 기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평가는 이제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쟁글이라는 곳에서 우리 대표적인 암호 자산, 즉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좀 접근한 시각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가상자산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이제 이 내재 가치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보다는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퍼와 같은 또 PBR 같은 이런 지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퍼와 같은 이런 지표가 당장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시도해 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헤리티지 재단에서 평가한 통화 자유도가 낮은 35개 국가들의 통화를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면 어떤 그런 효익, 이것을 우리가 가치로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우리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대비해 보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접근해 보는 방법. 앞서 제가 이제 BIS에서 2%를 2025년도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러면은 그 주요 금융기관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뭘 담을까?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우리 가치 평가 모델, S2F 모델 같이 또는 MVRV 같은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방법,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가치 평가 방법의 단일화된 어떤 평가로서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화폐로서 디지털 금으로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타 관점으로서 이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구간에서 가치를 보고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은 판단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등급보다는 이런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위렌 버핏과 같이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로예요. 그죠? 제로고, 유명한 ARK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전망치, 이게 이제 옛날 자료인데요. 지금은 이게 또 올라갔겠죠. 50만 불이죠. 그죠? 50만 불. 그 다음에 금의 가치 13만 3천 불. 그죠? JP 모간의 어떤 그 전망치에 의하면은 14만 6천 불. 현재 비트코인이 원화 가치로 따지면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한 4천만 원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달리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마저도 도움이 될 저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쟁글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평가할 때 등급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앞서 회사채 등급처럼 이렇게 등급화해서 이런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자, 요거는 기술가 또는 토큰 이코노미, 그 다음에 마일스톤과 성과, 그 다음에 재무 지속성, 커뮤니티, 질적 평가와 같은 이런 하위 카테고리를 통해서 등급 평가를 이제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연구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유사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할 때 시장성, 생태계, 팽판, 구성원, 기술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이후에 제가 자료에 좀 방대하게 해놨는데 현재 비슷하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곳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RC 암호화폐 등급위원회도 있고요. 국내에 뭐 가상자산, 자산평가원, 가치평가원, 이렇게 인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재무적 가치평가 접근 방법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론이라면 요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히 이제 STO 또는 가상자산 기본법, 이제 업권법 이게 데모로 해서 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급증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가상자산 산업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같으면 이런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비즈니스 전개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가치 평가에 대한 재무적 그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가치 평가는 이제 주관적인 가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나의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객관화한다. 자, 가상자산이든 NFT 가치 평가는 그 가상자산 자체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다양한 속성을 평가하고요. 이 속성을 평가해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재무적 가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NFT나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또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 이것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치 평가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평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평가액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자본시장,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달라지듯이, 그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죠? 또 장중에도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이 가치평가액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시점에 하느냐, 누가 주체이냐, 또는 그 평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상 거래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 요거는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자, 목적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 거래, 투자, 전략, 회계, 조세, 소송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목적이 되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우리 평가법은 이런 범위 내에서 원용되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우리 내재가치법, 그다음 상대가치법으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내재가치법 중에서도 좀 나눈다면 할인법,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법, 그다음에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 자산가치는 장부가치, 시장가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현금할인법은 현금흐름 할인법,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회계적 방법이 있고요. 또 현금흐름 할인법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좀 소개해드린 소득접근법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현금흐름법이 있지만 여기에 옵션을 반영한 DCF법이라든지 또는 옵션 트리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시장접근법은 여러분 아시던 뭐 퍼나 PBR이나 이런 매매 사례 비교법과 같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접근법은 이게 이제 자산 평가법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원가가 얼마 들었느냐, 그리고 대체한다면 얼마가 들 것인가, 즉 대체 비용법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상자산에는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할 건가라는 것은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이 그 산업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 계속 발전되어서 그 자산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론적 기업 가치 평가 모델을 대안으로 다양한 기업들도 이제 옛날에는 전통적인 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서비스, 지금은 플랫폼 기업, 더 나아가서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같은 기존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 방법론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벤처기업에 따른 벤처캐피탈 평가법, 또 리얼옵션 평가법, 뭐 이런 방법들이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바이오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초기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해서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뭐 로켓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보면 어떨까요? 제자리로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다르다. 그래서 실물 옵션 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아시겠지만은 전임상 연구 단계에서부터 임상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신약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실패의 확률이 높은데 그런 속성을 반영한 평가 방법. 이제 이게 마치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누군가 발행하면 암호화폐의 백서에 의한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그 프로젝트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의약품이 개발하는 임상 단계, 1상, 2상, 3상 단계에서의 어떤 리스크, 1상이 성공한 데에서 2상이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교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네.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요거는 이제 연구 컨퍼런스인데 발표된 건데요. 이게 앞서 전통적인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해서 데이터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드려요. 하는 곳이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각종 이제 연구원에서 이런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전통적 방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해본 사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 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덱스 중에 하나인 커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커브도 역시 여기에 코인을 발행했죠. 그죠? 덱스입니다. 덱스. 유니스왑, 서시스왑과 같은 것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커브 거버넌스 토큰 CRV는 DCF 모델과 상대가치 평가를 통해서 커브 토큰에 대한 가격을, 즉 가치를 평가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출처를 해놨죠. 메사리에 가면은 메사리 홈페이지에 가면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 제가 소개드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그거는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이 커버 코인인 CRV는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즉, 홀더에게 일정한 수익을 발생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우리 주식을 보유하면은 뭘 받죠? 배당금 받잖아요. 그죠? 채권 받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수익을 주기 때문에 DCF 방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는 토큰 이코노미, 즉 덱스에 의해서 따라서 덱스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이 홀더들에게 리워드해 주는 거죠. 이것이 토큰 보유자에게는 정기적인 수익으로 보는 거죠. 즉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우리 DCF 방식이 이제 이 절대적 가치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다. DCF 방식은 뭐냐? 조금 비전공자들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이제 이 모형이 보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래서요. FCF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현금으로 뭐 수익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즉 기업은 자본 조달을 자기 자본과 부채로서 조달을 하는데요. 요 현금으로 이 이익은 부채나 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현금, 그런 이익이다.
이걸 기업 가치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을 하죠. 그러면 커브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냐? 그러면은 커브 백스에 나와 있는 홀더에게는 몇 프로를 거래 수수료에 몇 프로를 주느냐? 현금 흐름을 보니까 거래 수수료의 50%를 홀더에게 준다라는 거죠. 실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50%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모는 그러면 캐시플로우 이 50%를 수익으로 얻기까지의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할인율을 그러면은 얼마를 볼 것이냐?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를 할인율로 할인한 것이 이 코인의 가치다, 기업의 가치다. 그런 것이 현금 흐름 할인법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을 보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할인율은 현재까지 프로토콜의 위험성과 발전을 바라보는 인식을 감안했을 때 20%로 책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인율은 1 플러스 0.2가 되겠죠. 그죠? 20%니까요. 그래서 산출을 해 보니까 이런 이제 표의에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CRV의 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2.21달러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뭐 엑셀 파일로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이렇게 산출이 되어지겠습니다. 요거를 시나리오별로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덱스가 이거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고성장일 때는 3.8달러, 중간일 때 1.97, 안 될 때는 0.86달러다. 이렇게 우리가 CRV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보죠. 자, 상대 가치 평가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비교하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덱스를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요. 어디 비교하냐면은 여기가 서시스와 뭐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해 봤더니 1달러 70센트더라. 이렇게 한번 산출을. 자,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제가 이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제가 좀 마무리를 좀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발전되려면 제도화가 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회계 기준. 뭐냐면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죠? 이 가치 평가가 된다는 이유는, 가치 평가해야 될 이유는 장부의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기록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100조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0.1%만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해서 삼성전자가 리스크에 노출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 0.1%가 50억이다 라고 하면 50억을 비트코인을 현재 살 수 있느냐? 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화 계정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열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장부에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다행히 제가 이제 강의안은 엿지는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번에 회계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자, 현존하는 우리 현존하는 기준은 IFRS에서는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죠. 즉 이거를 유통하려면 재고자산으로 하고 직접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게임 회사, 뭐 넷마블이나 어디죠? 이런 데 아마 여러분 그 공시되어 있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 회사도 암호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에 가시면
암호화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1일 날 이 공시한 주석 공시, 그다음에 회계 처리 지침 이거를 이제 발표했죠. 저는 이제 이 전공자로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 암호화폐 발행한 데가 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는 회계 처리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 또 더 강조한 것이 바로 공시에 대한 의무화거든요. 공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슈가 바로 이런 공시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상패를 안 당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가상시장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합의된 가치평가 모델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고요. 저와 같은 또는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내재 가치를 합의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가치평가법이 속성에 따라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니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무적 가치평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적이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가치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다양한 경험을 한 이러한 기관, 단체에서 시장의 니즈를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평가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STO는 이미 기존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좀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